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손석희입니다. 5년 전 촛불 시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그 소임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각각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우여곡절 끝에 상대당으로 가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그 과정과 결과는 한국 정치사의 아이러니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일이 지나면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합니다. 꼭 5년 전에 대선 토론에서 함께한 이후에 다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로서 마주 앉게 됐습니다. 이제 지난했던 5년의 세월을 돌아 문 대통령은 얼마만큼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려줄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인터뷰를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기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돌출된 몇 가지 쟁점들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인터뷰도 그에 따라 연기된 끝에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더 많은 얘기거리들이 담겨지게 됐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5년 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게요. 예. 힘든 기간이었는데 뭐 그냥 또 지나가 보니까 그죠. 예. 금방 지나가게 됐죠. 5년이. 이쪽으로 뭐 오셨습니다. 예. 해외에 뭐 특별한 특파원으로 예, 예. 나가 계시다던데 예. 언제 들어왔습니까?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와서 이제 오늘 내일 뵙고 다시 또 가시게? 예, 바로 이제 다시 또 가게 되죠. 간지는 한 반년 정도 됐고요. 예.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 사정이? 예. 코로나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좀 풀어야 되는데 이제 해외 관광객은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 그림 좋죠. 예. 이게 김식 씨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 본관을 건축할 때 아, 처음 그때. 신축 때 그려졌던 벽화인데 예. 금수강산도거든요. 예. 그림도 좋기도 하고 또 한반도 전체를 보여주는 아, 이게 산맥하고 예. 강하고 다 드러나게 돼 있네. 여기가 이제 예 우리 제 대통령 집무실이죠. 집무실. 예. 역대 대통령이 사용해왔던 집무실 여기는 뭐 워낙 책상이고 화면에도 많이 나왔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뭐 굉장히 넓긴 하네요. 예. 예. 근데 요즘 뭐 사용을 거의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예. 역대 대통령들이 쭉 집무를 모았던 곳이기 때문에 예.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지금까지 예. 많은 역사가 이제 쌓여 있는 그런 곳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의전적인 행사를 할 때는 예.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임명장 주신다든가 할 때 이 방이 뭐,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실제 이- 일상적인 집무는
그 비서들이 있는 여민관. 참모들이 있는 연민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이제 역사 같은 게 이제 좀 중요하죠. 예. 예, 미국 그 백악관에 가 보면 국빈에게 좀 친근한 예. 호의를 베풀 때는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 서명했던 예. 그런 책상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 앉아서 좀 기념 사진을 함께 찍어주기도 하고 예. 그런 식의 이제 호의를 베풀거든요. 예. 역사가 이제 그렇게 쌓여 나가는 건데 우리는 아직 역사가 이제 깊지는 못하죠. 예. 그나마 또 이제 또 끊기고 또 예.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제 집무실을 예, 여기 벗어나고. 예. 여기가 확대 아, 예. 회담장입니다. 예. 양 정상이 가운데 양쪽에 앉고 양쪽에 뺏어가는 장관들이 또 예. 앉게 되죠. 저쪽에 이제 우리 테라스 있는 테라스로 쪽이죠. 나갈 수 있고 광화문 광장까지 예. 그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뭐 아주 전경이 좋습니다. 예, 앞에 뭐 바로 경복궁이 예. 있고요. 그 바로 저쪽이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쪽이고. 예, 지금 이렇게 들으면 확성기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위라는 게 뭐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국빈방문을 하거나 하게 되면 나라별로 공식 환영식, 예. 거의 의장 행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광화문에서 시위하게 되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예. 뭐 오히려 뭐 시위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또 인식하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아, 뭐 거꾸로 그렇게 뭐 보자면. 예, 좋게 생각해주면 좋고요. 예. 아. 여기서 대통령 신문을 보게 되면 비서동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업무 불편하죠. 비서를 자주 쉽게 만나기가 어렵고. 예. 그게 저쪽으로 사무실을 옮기신 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옮겼던가요? 예, 그 비서동이 워낙 그 협소해서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온실이 있던 자리에 비서동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예. 그 이름을 당시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 세종대왕께서 쓰셨던 그 여민동락, 아, 예. 예, 거기서 따서 여민관이라는 이름이 이제 채택이 되었죠. 예. 저기가 이제 불로문이라는 문인데 아, 저게 그 글자군요. 저 문을 이제 지나다니면 넓지 않고 아주 무병장수한다 뭐 그런 뜻인데 예. 저는 뭐 수없이 지나다녔어도 불로는 뭐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게 여민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집무실은 여기에 예, 조금 비좁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한 번도 안 예, 가봐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집무실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뭐 비좁습니다. 그러나 뭐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 아, 여기가 이제 늘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계실까요? 예. 아까 다 맞춘 것 같은데 내가 다르게 앉았나 왜 또 막 옮겨야 되죠? 원래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카메라 옮기지 말고 내보고 옮기라고 해도 됩니다. 인터뷰를 5년 만에 대통령님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대선 전에 인터뷰하고 예. 지금 이제 뭐 마치는 시기에 와서 인터뷰를 예. 하게 됐는데 아마 또 뭐 다른 인터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예.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손에 그런 식으로 만나고 보니 아주 힘든 기간이었는데 또 5년이 또 훌쩍 지났구나 하는 예. 또 소회가 듭니다. 길게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하루하루는 길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지나가고 보니 또 훌쩍 지나갔네요. 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예. 다른 것보다도 5년 전으로 일단 돌아가 보자면 2017년 5월 9일 바로 이제 선거가 있었던 날이고요. 저는 그때 광화문에서 이제 대선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당선이 확정되신 다음에 또 광화문으로 오셨던 기억도 나고. 예, 인사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시민들한테 약속하셨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통합의 대통령, 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누구나 다 그렇게 또 어느 대통령이든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다 하시는데 하고 나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테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글쎄 그날에 뭐 다짐을 뭐 짓겠습니까? 뭐 영원한 뭐 과제 같은 것이죠. 특히 당시에 뭐 화두가 되다시피 한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의 를 뜻받치는 그 기둥들이 공정, 정의, 예. 평등 뭐 이런 거였는데 과연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공정해졌냐, 얼마나 더 정의로워졌냐, 뭐 얼마나 더 평등해졌냐, 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뭐 또 우리가 충분히 이루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또 갖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어떤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단어처럼 되어 있기도 한데 다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든 평가는 그 제가 이제 평가할 수 없는데 예. 다만 뭐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을 위한 노력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평가는 뭐 국민과 역사의 몫이지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성과가 있었냐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역대는 때보다 높아져서 이제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앞서는 국가로 평가받고, 예를 들면 노인 빈곤율, 아동 빈곤율 또는 예. 뭐 소득에 대한 뭐 5분위 비율이나 진위 계수라든지 상대적 빈곤율이라든지 또는 뭐 노동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임금의 5분위 비율이라든지 이 노동 분배율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공정, 정의, 평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예. 적어도 그 객관적으로 아주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 경제적 평등의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이 또 물론 존재하긴 하는데 또 반대 지표들도 물론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얘기를 좀 더 진행시키면서 아니요,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 같아서 예. 처음에 최저임금을 첫 해에 예. 많이 올렸을 때 한때 일자리가 줄고 또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그 초기의 자료 예. 통계 그게 이제 아주 이제 각인이 좀 되고 게다가 또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워졌을 것이다. 예. 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불평등이 더 심해졌을 것이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예. 예.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실제로 5년을 총괄하는 분배 지표들을 보면 예. 아까 말한 오분위 비율이나 그 진입 개수, 상대적 빈곤율이 해마다 개선돼 와서 우리 정부 출범 전보다 훨씬 개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평등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소득의 분배는 이렇게 좀 좁혀졌어도 자산의 격차가 더 심화된 예. 우리 이제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또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예. 자산의 격차가 확대된 부분은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예.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던 예, 부분이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 자산 문제는 통계청에서 내놓은 조사 자료를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총자산 기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좀 늘어왔던 부분들.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하위에 계신 분들은 더 어려워졌던 것이 바로 이제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이기도 맞습니다. 그건 하니까요. 뭐 체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예. 맞으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부위라든지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예. 하위 계층일수록 늘어나는 속도가 예. 더디고 그게 또 이제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세계 불평등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역시 이제 한국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이 계속 몇 년 동안 늘어왔던 것들. 물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겹쳤을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소득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또 자산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득의 양극화나 소득의 그 불평등 정도는 많이 완화됐다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자산의 불평등이 더 이제 확대되는 부분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기왕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10,000원대 최저임금 인상 이것은 결국 이제 중간에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해졌죠. 예.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라도 그거는 이제 잠시 이제 숨고르기를 한 기간이었고 다시 확대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그것도 이제 처음에 큰 폭으로 올랐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졌다라든가 하는 언론들의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최저임금 1만 원은 그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 모든 정당들의 공통된 그런 공약이었고요. 특히 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죠.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18년에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한 건데 아마도 이제 그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것, 또 적극적으로 주장한 제가 또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 예. 이런 것이 이제 감안됐을 테죠. 그러니까 제 책임이 다분하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받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우선은 과거 평균보다 더 인상된 부분은 전부 전액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이제 보전을 해줬고요. 예. 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고자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초반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일자리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애초에 시행하실 때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가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조금 이제 긴 시기로 보면 그 해를 포함해서 2021년까지 예. 5년 내내 분배가 개선되었다. 크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겁니다.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가 127만 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어쨌든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늘 이제 미안한 마음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한 일환으로서 추진됐던 정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 일정 부분 소득의 개선과 그것이 경제활동의 증가로 이어진 면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 자산의 격차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가려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분들도 또 함께 봐줘야 되는 것은 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시각까지 포함해서 예.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왜 늘어났냐? 그것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제 재정들이 풀리면서 당연히 이제 소상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예. 아주 이제 풍부해지고 그리고 저금리의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같은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가수요를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 폭등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폭이 적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 보면 그 폭등세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컸고 뭐 그래서 영끌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원인을 따져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제가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예. 바가 있고요. 또 그 바람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예. 그리고 또 그 늘어난 그 자산 격차,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라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그 다음 정부가 똑같은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예.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좀 이제 안정세 또는 하락세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작년 말에 말씀하실 때 좀 더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쪽으로 갔었으면 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후회하신 듯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까? 이 공급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다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을 보다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예. 좋았겠다라는 후회는 뭐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공급 중심이 아니라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공급도 늘어나긴 했죠. 그것은 이제 잘못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럼 우리 정부가 공급이 그 적은 정부였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은 많았거든요. 근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는데도 왜 결과적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됐냐? 그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늘어났어요. 거의 지금 3분의 1을 넘어서 40%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 가운데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이렇게 독거 노인, 그 1인 노인 가구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또 젊은 층에서도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하면서 과거에는 결혼할 때 분가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상태에서 그냥 분가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그로 인한 수요를 충분히 정부가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 기조 속에서 쉽게 빌려서
부동산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늘어나는 주택 수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 분석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그 수요의 증가가 과연 계속될 것이냐, 예.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자금의 유동성 문제는 아까 뭐 코로나가 어떤 그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자금의 유동성은 그 이전부터 많이 있었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워낙 또 지대했었기 때문에 단지 코로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 말씀은 맞지만 예. 일종의 이제 임계점 같은 것이 있는데 안 그래도 풍부하던 그 유동성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또 사상 최대의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정도의 저금리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역대는 때보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각국이 또 금리를 또 빠르게 높이면서 말하자면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상승폭이 오히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해주시는 실제로 건가요? 통계가 있습니다. OECD에서 발표를 하죠. 예.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에서 한국도 항상 평가 대상에 포함되니까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 폭등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큰 화두이기도 했고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게 정말 그럴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우리가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예. 우리가 미국에 비교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나 작게 올랐나는 그런 느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은 이제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그 통계를 비교할 때 그런 맹점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만 놓고 얘기할 때 부동산이 우리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우리는 뭐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느끼는 어떤 위기감,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예, 부동산 자산이든 주식 자산이든 예.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가지게 되죠. 아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그 자산 비중이 높다든지 또는 또 GDP 대비 높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요. 예. 사실은 그 지난 몇 년 동안 검찰 개혁 과정도 굉장히 좀 진통도 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문제를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님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방송 나갈 때까지 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만 놓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죠. 거기에 일단 찬성을 하고 계신 거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에요. 예. 원래부터 그 목표를 우리가 추진해 봤고 예. 지금 그 부분이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무슨 박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표현이 되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도록 검사만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모든 수사를 강제 수사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검찰의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게다가 또 기소권도 검찰에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또 기소 후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무한 수사를 요구하고 명하고 하는 이제 수사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도 사실상으로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상당 부분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
그 부분을 더 이제 완성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반론이 있다는 것도 물론 다 알고 계실 테고요. 특히 검찰은 뭐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이제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 간에 좀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 말하자면 좀 속도 조절, 말하자면 이루어진 개혁을 안착시켜 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요. 뭐 아예 정반대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뭐 안착하는 걸 봐가면서 큰 무리 없이 하라라는 생각이 그때 있으셨다면 지금 이제 임기 말이신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이제 그 부분은 그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의 국면에 끌어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뭐 저한테 그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저로서는 좀 난감해지는 일이고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4월에 하여간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만일에 이건 뭐 아직 가정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하실 이유는 그럼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담고 있어서 어쩌면 제가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요. 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뭐 봐야 되고. 무리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링도 하겠다. 무리 없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통과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그것은 또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무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뭐 필리버스터를 거쳐서도 통과가 된다면 그건 국회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야당으로서는 반대한다면 뭐 반대의 강도에 따라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당연할 테고 여당으로서는 입법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이제 반대의 과정을 넘어서서 어쨌든 입법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추진하게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그 말씀 속에 사실 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검찰 전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또 검찰 쪽의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하면 경찰이 또 기분이 나빠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수사도 있지 않느냐. 그건 여태까지 검찰이 잘 해왔고 그 경찰한테 넘길 경우에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혼란이 가중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이제 그 권한 다툼의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건을 보면 그런 사건이면 당연히 이제 강제 수사로 나아가야 될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또 당연히 이제 기소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또 공소유지가 돼야 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영장이 청구되면 그 검찰이 영장 청구할 만큼 조사가 충분한지 이를 살피게 되고 부족한 부분 보완 수사를 명하게 되고 기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소할 만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또 추가 조사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검경은 서로 협력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 개혁한다는 이 명제 앞에 서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뭡니까 무슨 경찰 따로 검찰 따로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 논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게 되는데 어떤 제도가 마련돼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서 협력해야 되고 공조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애초에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권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어 간다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검찰의 수사도 그러니까 더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죠. 예, 그게 가장 크게 예, 얘기가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맞으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는. 그다음에 심지어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뭐 국민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평 감사기식에 그거를 해서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 남짓밖에 되지 예.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잘못할 경우에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할수록 맞아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들리기가 쉬운데 이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경찰은 그러면 정치화될 염려가 없느냐? 그러니까 과거 예를 보면 경찰 역시 수사 비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정권에 따라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그런 의구심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뭐 어느 수사기관이나 다 있는 문제인데요. 예, 다만 이제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맞아면 검찰의 보안 수사에 의해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예, 또 경찰관이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문책할 수도 있고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가 없고 유일하게 지금 마련된 것이 지금 공수처가 예.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하죠. 검찰은 왜 그렇게 예를 들면 정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검찰이 늘 그렇게 무소불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뭐 예. 거의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검찰을 그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이게 독립을 시켜주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서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과거 역사에서 보온 거죠. 예. 아무튼 근데 그 걱정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력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경찰은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문제점을 안 보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이 자질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 그다음에 또 수사기관이 이런 정보 기능을 가지게 될 경우에 또 정보 기능이 또 남용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통제 장치를 갖춰야 될지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 그 현안에 예, 그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지금 큰 쟁점거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그 문제로 첨예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가 조금 꺼려지십니까?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또 그로 인한 또 그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이 막아야 되는 것은 다 함께 이루어야 될 과제니까요. 뭐 이렇게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작용의 시간은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뭐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지금 국회가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의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뭐 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이 표현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저도 처음엔 쓰지 않았습니다만 검수완박은 필히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특히 또 검찰에 오랜 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깊이 뭐 아까 어떻게 반드시 맞겠다. 반드시 뭐 저지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뭐 그냥 뭐 편하게 국민을 덜먹이면 안 되죠. 예.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를 얘기하려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몇 년 전으로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뭐 개인적인 마음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크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게 좀 논란이 됐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것, 그것은 MB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비판하셨는데 나는 그 부분은 당연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MB 정부의 그 가장 문제가 검찰을 놓고 보면 검찰과 권력이 유착한 거 아닙니까? 검찰을 권력의 목적으로 운용한 거잖아요. 그 바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주장이 더 이제 커지게 된 건데, 그런데 그 검찰을 권력의 목적에 맞으면 컨트롤한 사람이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럼 그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게 되면 이는 검찰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권력 간의 유착이 더 심화되는 것이죠.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던 분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정말로 이 검찰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릅써야 되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과제인데 적어도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역할로서는 적임이었다. 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이라는 똑같은 루트만 놓고 똑같이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두 사람을 임명하시면서 환상의 투톱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도 그 당시에 그 인사는 환상의 투톱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뭐 이렇게 검찰총장 했던 분이 맞아면 야당의 이제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됐으니 하여튼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인데 결과적으로요. 그러나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그리고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마지막 아주 결기 있는 강골 검사
검찰총장으로서 희망이 높았죠.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 속에도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고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었고, 예. 그 서울지검장 시절에 그 이루어지고 있던 검찰 개혁,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단계의 검찰 개혁, 예, 예. 이런 단계에 대해서 완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이라는 면에서도 조국 장관하고 맞으면 협력할 수 예.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 검찰이 그렇게 강력 드라이브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이어갔을 때 그거는 왜 그랬다고 그럼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그 단정하기 어렵죠. 그 당시에 흐름을 주도한 게 지금 대통령 당선이고 예, 예.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죠. 어쨌든 검찰로서는 뭐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또 시점 같은 걸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예. 뭐 아직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윤 당시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레토릭이었을까요? 그냥 원칙론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이셨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력과 검찰하고 관계에는 좀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긴장하게 되죠. 예, 예. 그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다 무조건 이제 뭐 이렇게 뭐 반대만 하니까 그런 이제 성과들이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그냥 쉽게 한번 보십시오. 역대 그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자나 좀 청와대 그 인사나 정부의 고위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부정한 건풍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특혜나 특권을 뭐 막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정부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일들이 아직 재판 중입니다만 그게 그냥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정도 선이거든요. 예. 아무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왜 하필이면 검찰 개혁을 주도한 법무장관이었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아까 어떤 의도를 말씀하셨.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윤 총장에게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첫 대상이 왜 검찰 개혁을 주도하러 간 법무장관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글쎄요,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뭡니까 뭐 평가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예,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아니 그냥 뭐 제가 대답했으니까 예. 대답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대로 판단하실 뭐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알아서 잘 들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화내신 부분은 편집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민정수석실은 본연의 기능을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건 없애겠다라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도 직접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가 문제지. 예. 뭐 하여튼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다 연유가 있습니다. 그게 설사 좀 문제가 있지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는 제도가 운용되는 것은 다 오랜 연유가 있는 거죠. 예. 아주 전형적으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출범할 때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그 한 중반기에 와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거든요. 예. 그제 유지가 쭉 되어 오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이 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하게 기대만큼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능을 보완해 가야 할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보완이 있겠죠. 예. 저는 아직 확진이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다만 이제 그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 건 틀림이 없는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선거 때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또 지금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에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많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테죠.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정부로서는 예,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서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쉽겠지만, 예,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뭐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손실 보상을 아주 법제화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손실을 평가해서 사후 지급하는 것인데, 예, 우리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 부분은 이른바 이제 선지급해주고 후정산하는 예. 거기까지도 나아갔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건가 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빨리 좀 구축이 되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소득이나 매출과 코로나 이후에 소득 매출을 딱 비교하면 사각지대 없이 그 전부든 90%든 이렇게 빈틈없이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게다가 선 보상하고 나중에 후정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죠.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뭐 K-방역은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해외로부터 큰 찬사도 받았고 역시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좀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취해왔던 정책이 옳은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정부가 손을 놔버렸나 이런 평가도 동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냥 뭐 객관적인 평가들을 들어보면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해외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외국에서 특히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은 그렇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이루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외국은 전부 다 강력한 봉쇄 정책을 폈거든요. 방역 그 성과가 좋아 보이는 나라들도 아예 국경을 봉쇄해서 심지어 자기 나라 국민들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정도의 강력한 국경 봉쇄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뭐 이제 한 달도 안 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인구 대비 확진율이 세계 1위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별로 크게 그 다음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하는 것은 풀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상황은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자연히 그 누적의 효과로 그 위중증 환자나 또 사망자도 생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사망자도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는 규모는 늘어났지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제는 이제 충분히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뭐 더 당황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보다 준비된 가운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오면서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들께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외국 정상들 또 외국 언론이 우리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뭐 우선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던 분들,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결국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기 때문에
그분도 특히 고맙고요. 또 일선에서 코로나를 막아준 의료진, 방역진, 뭐 고마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인사 이야기는 편집하지 말고 꼭 좀 잘 내주십시오. 더 길게 하셨어도 제가 편집 안 했을 겁니다. 대선 얘기로 잠깐 좀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요인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겠죠. 예, 정권 교체론이 가장 컸으니까요. 예.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 억울한 점을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민주당인데 그 우리 당 후보라고 제가 뭐 억원을 할 수도 없었고 예, 입도 문껏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뭐 마치 이제 그 선거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그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왜 이제 그런가 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심지어 뭐 내각 책임제 국가들도 대통령이든 총리든 본인이 선수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선수로 나가지 않은 경우에도 뭐 지연 유세들은 다 하죠. 예, 본인이 선수로 나가든 지연 유세를 하든 선거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에 대한 중립이라는 명제를 앞세워서 말하자면 이 우리 현 정부에 대해서 뭐 마구제비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판해도 예.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이제 본질적으로는 지난번 선거가 지나치게 비호감도 예, 또는 그 네거티브 적인 그런 선거가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증은 필요하지요. 당연히 선거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이라면 나머지 한 절반은 그 후보자들의 가치나 철학이나 정책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차별성을 갖느냐 하는 부분이 절반 정도의 비중은 차지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 후보가 강점을 가진 가치나 철학이나 정책의 우위점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묻혀버린 결과가 되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선거전에서 링 위에 오를 수 없는 것은 그건 뭐 룰이니까요, 그죠? 그 뭐 별로나 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른바 이제 공천장을 이제 수여하는 그런 행사를 직접 하시기도 하고, 예, 예.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덕담을 하시기도 했죠. 예. 근데 그때는 당의 총재이기 때문에 총재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예. 지금은 이제 당의 총재가 아니고, 기억납니다. 예. 그냥 당원이니까, 안 된다. 나는 이런 거 굉장히 약간 좀 위선적인 그 해석이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면 만일에 표현하신 대로 링 위에 올랐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예, 예.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 말쓸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죠. 예. 모든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만 유독 꽁꽁 묶어놓고 선거를 치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선거 전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링 위에 있으셨던 분 아닌가요? 그러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그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예. 그런 이제 개헌도 늘 이제 논의되는데 4년 중임제 하게 되면 첫 번째 임기 마친 분이 또 출마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예. 본인 스스로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4년 동안 링에 있었으니까 예.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냥 상대방만 활동하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과정인데 예. 우리가 그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 예.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반론들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별로 반론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가요? 우리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정권 교체론이 이번 그 선거의 가장 큰 화두였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억울함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프레임 같은 건데 예.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예. 대단히 지지도가 높았지만 그 부통령이 그 다음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오바마 대통령도 아주 인기가 있었지만 특히 국무장관 전형 예. 그분이 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지지도가 낮았다 해서 그것이 또 그 다음에 패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게 정권 교체의 여론 뭐 이런 것으로 선거가 결판나는 거라면 예. 그러면 뭐 때문에 선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쪽 후보가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단히 건대방 결과가 된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대선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정하는 야당 프레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일부 참모들 문제도 있었고 논란이 된 이슈 중에 특히 좀 아프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는데 예. 하나는 뭐 우리 스스로 보다 도덕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유지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공격받는 부분이 당연히 아쉬웠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중잣대, 네? 부동산의 보유라든지 투기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보면 늘 저쪽이 항상 더 문제인데 저쪽의 문제는 보다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에 보다 적은 문제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이중잣대도 예. 한편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보다 높은 어떤 그 도덕성이나 개혁을 말한다면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됐다고 생각하죠. 예.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이른바 인사원칙 5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위장전입, 뭐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등인데 그 기준의 깐깐한 검증을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인사 때마다 이게 논란하고 비판이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임명을 하셔야 됐을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정부보다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우선은 그 법률상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가 있고 예.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그건 뭐 다 예, 뭐 예. 충분히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국회 동의 없이 뭐 임명한 사례가 많다. 뭐 이게 특별히 뭐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고 우선 이제 그것도 이렇게 검증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청와대에 의해서 검증을 먼저 하지만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 무결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뭐 청와대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인사 검증하는 팀이 뭐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경찰, 검찰, 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자료 송부받고 예. 뭐 구글링하고 거기다가 이제 검증 질문서를 이제 주어서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것이 이제 청와대 검증팀이 할 수 있는 전부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1차 검증이라면 그 뒤에 언론이 그 다음 단계의 검증을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마지막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체를 검증의 과정으로 보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있다 해서 예. 그것이 뭐 청와대 검증의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그렇긴 생각을 하고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예.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유능한 인재를 이제 발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청와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움직이는 제일 높은 예. 그 단위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과거에 그냥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오면서 정치를 이룬 분들이거든요. 예. 지금의 그 눈높이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우리 이제 인사청문회는 요 도덕성 검증 쪽에만 너무 이제 매몰돼 가지고 그것이 또 정치화되니까 이른바 이제 망신주기 이렇게 청문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그렇게 공격하고 여당이 되면 이게 지금 대통령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성 검증은 좀 너무 과하게 아니면 하지 말고 혹은 비공개로 하자라는 정도의 얘기는 그동안 계속 인사청문회가 생긴 다음부터 계속 있어왔던 얘기여서요. 아니, 저는 뭐 어쨌든 이제 그 물러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청문회를 거칠 인사를 할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면 이제 미래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 원칙 5가지를 내세우셨을 때는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일 수도 있고 실천 기준일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검증을 하지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또 검증해서 딴 사안이 드러나면 그거야 어쩌겠느냐. 우리는 이 적은 인원으로 아무튼 검증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될 이야기인데, 적어도 그 청와대에서 그 기준에 위배된 뭐 인사를 예.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언론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다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실 때 법률상 동의받지 않고 임명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그 기치를 보자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뭐 약간 우리 정치나 또는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처음에 그 기준 부분은 큰 방향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 뭐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무슨 뭐 수십 년 전에 한번 한 것만 갖고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뭐 위장전임도 무슨 수십 년 전에 한번 한 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원칙마다 구체적 기준을 다 세웠습니다. 그거 다 발표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음주는 라면 뭐 언제 이후 뭐 등 여러 가지 이 기준에 위배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준 외에 국민들이 보기에 또는 뭐 언론이나 국회에서 보기에 이거는 뭐 그 기준 밖이어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든지 그런 부분이 청와대 검증 때 없던 사유가 새로 발견될 수도 있고, 설령 이제 청와대가 알았다 해도 판단이 다를 수는 있던 거죠. 그 청와대는 그 정도면 양해가 되겠지 하는 부분을 언론이나 이제 국회에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 비판이나 아쉬움 같은 것들은 초기부터 어떤 그 적폐 청산을 모토로 내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갔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자 아쉬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 공격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려면 더욱더 엄격했어야만 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설령 뭐 적폐청산을 내세우지 않았다 해도 어떤 정부라도 지켜나가야 될 원칙이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적폐청산은 우리가 내세운 게 아니라 그때 촛불광장을 지배하던 구호였죠. 자연히 우리 정부의 목표가 된 것이고요. 대선 패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즐거운 얘기는 아니시겠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이견을 무릅쓰고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여곡절 끝에 상대당으로 가서 정권 교체를 내세웠고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지배한 것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선은 이렇게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했다라는 부분은 그건 잘못
알려진. 예, 뭐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린 아니 거예요. 그렇게 뭐 알려진 것 같지 않는데 뭐 최근에 그렇게 뭐 이야기대로 또 그렇게 예, 뭐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지지를 했고요. 예, 저 아까 총장 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속에 포함돼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혹 그에 대해서 그 염려하는 의견들은 기수 면에서 너무 이제 파격적이지 예, 예. 않냐. 기수 면에서는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또 학교 이제 학부원에서는 또 오히려 더 이제 앞섰기 예, 예.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해소가 된다고 보고 판단을 한 것이었고요. 예,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뭐 됐었나? 뭐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 심상정 후보가 뭐 대선 당시 얘기입니다만은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듣기에는 아픈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러면요 뭐 무슨 다른 출신이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총장 출신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게 별로 대통령 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작년 신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상대당에 가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으니 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통합의 정치를 하고 예. 인사도 통합적인 인사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은 전부 뭐 상대당으로 예. 가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예. 그거는 뭐 검찰총장이든 사실 두 사람이 같습니다. 예, 누구든 뭐 감사원장까지. 예, 뭐 그럴 수 있는 예. 것이고요.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그 임기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예. 그것은 이제 검찰의 정찰을 막는 데서도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이제 중도에 간두고 간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죠. 예, 예. 뭐 그러나 결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니까요. 예.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논란이 돼서 그러니까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 딱히 찍어서 뭐 적폐수사 발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냥 이것도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경로하셨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뭐 경로 잘 안 하고요. 예. 어,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대통령의 링에 못 오르는 것은 선거 전에 어떤 그 불리한 점이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선거 시기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예, 경로했다고. 그래서 뭐 가급적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죠. 예, 예. 내가 어떻게 법을 해석하든 현실은 뭐 조금만 하면 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또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격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도 최대한 이제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발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이후에는 사실 정확한 사과가 나온 건 아닌데 더 문제 삼지 않으신 걸 보면 이거는 한 번만 발언하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또 본인도 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사실은 이제 그 기자 질문에 답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본인도 또 그렇게 또 해명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문 대통령님 지지자들 또 여당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건 임기 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이죠, 뭐. 그 여당의 지난 대선 때 선거용이다. 뭐 선거 때 뭐 이렇게 아니 선거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원내대표 뽑을 때인가요? 그때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뭐 선거용이겠죠. 뭐.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더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서 산하기관까지 전부 일제히 압수수색이 들어왔더군요. 검찰에서 수사 시작한 지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대선 결과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글쎄 모르죠. 뭐 그 우리의 과거의 그 형태가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럴 거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수사기관으로서 또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수사를 또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예. 좀 수사 중인 상황이고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예. 좀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그냥 통째로 반대한 거죠. 통째로 부정한 거죠. 그냥 뭐 오로지 어떤 무슨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그 부정하고 반대한 것인데, 예. 그것이 사실은 우리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예. 우리 국민들의 성과인 거거든요. 우리가 방역에서 아주 훌륭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을 이루면서 말하자면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고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나라, 뭐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한 나라였다고 평가받는 나라, 아예 뭐 선진국이라고 유엔 기구에서 공인한 유일한 나라, 이렇게 이제 당당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들이 이룬 성과거든요. 이것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선거판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지. 예. 그것도 선고용이다. 예, 국민들의 성과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냥 선거용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정부의 정책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쭉 이어지게 돼요. 뭐 설령 뭐 정책의 이름이나 포장은 달라지더라도 계속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정책을 해봐도 과거의 연원을 보면 뭐 교육 분야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5.3일 개혁부터 시작된 거라든지, 복지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라든지, 예. 뭐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된 것도 있고요. 남북 여러 가지 합의 같은 것은 그때 남북 기본 합의서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전면적인 부정이 그야말로 선거용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선거용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임기 말에도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계십니다. 조금 변화는 있긴 있습니다만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로는 유례가 없다고 또 얘기들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뭐 아예 정치 시작할 때부터 뭐 정말 가분한 사랑을 지금까지 쭉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국민들께는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러나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 더덥지 않겠습니까? 예. 심지어 정권도 교체됐다는데 내가 지지율이 높다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른바 이제 늘 문재인 정부 내내 얘기가 되었던 팬덤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한 비판을 막는다면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 중에도 너무 지나친 팬덤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뭐 이제 흔히 중도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멀리하게 된 결과를 빚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선수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 바가 있고, 예. 말씀하신 그대로 뭐 지지층들이 다양할 수 있죠. 예.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진정한 지지는 말하자면 이제 확장되게 하는 그런 지지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오히려 좁히고 뭔가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하는 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흔히 얘기하는 팬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물론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배타적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동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 오히려 이렇게 대선이라는 과정은 이른바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총집계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지지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내부의 경쟁에서 문제죠. 내부의 경쟁에서 자기 후보가 더 잘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의 그 후보를 막 이제 비난한다든지 그러면 또 후보자들 간에 거친 감정, 그게 문제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선거 국면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 5년이라면 5년 그 기간 동안에 합리적 비판자들이 제도를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정 내지는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무교점의 정부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실 테니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이상하게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문제는 말하자면 이제 평가르는 그런 정치가 문제죠. 평가르기 위해서는 혐오나 차별도 무릅쓰는 그런 정치가 문제죠. 그런 이제 평가르기 정치를 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지만 일부 그 소수의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것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편가르기하고 문제의 방향을 저는 좀 잘못 편가르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 행위에 있어서 비판할 것이 있어도 굉장히 강력한 팬덤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서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지지자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장시켜주는 지지여야 되는 거죠. 이 지지를 오히려 좁히고 가로막는, 확장을 가로막는 지지라면 이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 지지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약속돼 있으니까요. 내일도 사실은 질문 드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내일 말씀을 좀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누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잘 지킨 것입니까? 트럼프의 눈치 너무 봤다. 사실 아베하고는 뭐 관계가 별로 친중이냐. 답을 다 말씀하셔놓고 그거를 친중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강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십니까?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 점점 발언 강도가 세지신 것 같습니다. 이 상춘제 자리가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같이 만나셨던 자리이기도 한데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인사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하고 당선인은 당선인의.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의 마지막 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